역시나 했는데 역시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들을 교체하는 비교적 큰 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금 2019년이죠. 그러니까 8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농담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때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조국이라는 이 사람을 한 법무부 장관에 기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현실이 됐어요. 자, 김민지 기자. 네. 오늘 개각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조국 전 수석이겠죠?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 말 그대로 민정수석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 아시다시피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권재진 당시 장관이 있었고요.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또 하나,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이 된다면 비사시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세 번째가 됩니다. 오늘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그 지명 배경에 대해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등등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김근식 교수님은 오늘의 저 지명 배경 청와대 설명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세 가지를 청와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좀 말씀을 제 개인적 평가를 드려보면. 조목조목이요? 예. 예. 민정수석으로서의 성공적 수행을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정수석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인사검증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 절차를 겪어야 됐던 장관급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한 게 15명이 넘습니다. 예, 16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민정수석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제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금방 이야기했던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야기했는데 네. 소통은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근데 좀 과도하게 하셨죠. 아하.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 민정수석 그만두고 지금 서울대로 복직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SNS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을 적과 아로 구분하든지 또는 국민들에 대해서 편가르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끝없는 논란을 일으켰고 계속 논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소통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색할 정도의 지나친 SNS 좀 중독이 있지 않느냐 아하. 이런 좀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세 번째로 검찰개혁인데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적임자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무장관이 된 다음에 실제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지명 발표가 되기, 김민지 기자, 딱 1시간 전까지도 조국 전 수석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발표가 한 10시 정도에 났는데 9시까지 오늘 오전에만 SNS를 4건 정도 올렸어요. 아이고, 많이 올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1시간 전에 올린 글을 또 보면 정신 나간 일부 한국인들이 아하. 한일 병합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탄스럽다. 이렇게 극일 투쟁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 후보자는 조금 전 인사청문회 준비할 만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장관 지명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소감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향후 지난 삶을 반추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자,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명된 이후에 눈길을 끈 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서해 맹산이라는 말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서해 맹산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서해 맹산은 어떤 말일까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시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출근길에 서해 맹산을 외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 국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예,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서해 맹산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다만 그런데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제 후보자가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공정한 법질서 확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개혁, 세 번째는 법무부 개혁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검찰개혁, 가장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이 검찰개혁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수처 신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수사권을 검찰하고 경찰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그전에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연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게 국회에 이미 법안이 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법무부는 더 이상 의견을 국회에서 만약에 물어오면 내는 것 빼놓고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하. 이미 국회에서 이제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할 일이지 이미 다 된 상태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별로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 법무부 혁신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상기 장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탈검찰화, 전무화. 사실은 탈검찰화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66대 법무장관이 되는 거거든요. 66대입니까? 그중에 검찰을 거쳐가지 않은 사람은 딱 3명이에요. 이번 주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탈검찰화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장관으로 하는 사람도 검찰 인사가 아닌 걸로 한 거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가장 해야 되는 핵심 임무가 뭐냐면요. 검찰의 지휘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 예방. 이 검찰 없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법무부의 가장 큰 핵심 임무 중에 하나가 그 많은 검사들을 지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합리적으로 하냐 이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치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적으로 봤을 경우에 서해 맹산이 그거 아닙니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이 저 적들을 내가 다 무찌른다 하면은 내가 죽어도 좋다 하면서 한 한시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해서는 안 된다. 법무장관이라는 것은 정의의 여신상이 뭐예요? 바로 저울을 갖고 있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만큼만 죄를 줘야지 범죄를 저지른 만큼 더 죄를 줘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범죄를 척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형평과 공정 이런 것들을 좀 더 마음에 새기고 법무장관을 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그 세 가지 핵심 임무가 더 잘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서울대 재학생들이요. 뭔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2019년,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상반기 동안에 부끄러운 동문상 이걸 해서 지금 막 조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 재학생들이 이제 그 투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1위에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96표를 얻었습니다. 부끄러운 동문상이에요. 오늘 오전 기준입니다. 9월 6일 이제 투표가 종료가 되는데 2위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3위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위와 1위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게 뭐 대표성을 띠는 아주 거대한 그런 조사는 아니나 어쨌든 부끄러운 동문상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기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일각의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걸까요,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아유, 저는 이제 채널A처럼 아주 공정한 언론을 지향하는 언론사가 예.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몇 명이 했고 오차범위가 어떻고 뭐 이런 걸 같이 보도하는데 저 누가 한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한지도 모르는 저 여론조사를 저렇게 창까지 만들어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채널A뿐만 아니라 뭐 대다수 많은 언론들이 저 부분을 저는 보도하고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도할 것이 아닌데 저렇게 보도하는 것 자체가 좀 언론사로서는 조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은 결국은 야당이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역대로 임명직 중에 임무형, 그러니까 과제형 임명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무수석이 된 게 결국은 검찰, 검경 수사권을 독립하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촛불이 얘기하는 굉장히 공정한 검찰이 되고 법 질서를 확립해라 라는 게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임무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2년 동안에 야당이 정말 부지런히 해서 이 임무를 그냥 완수시켜버렸으면 법무장관은 안 가죠. 근데 이제 뭐 앵커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법개혁 특위가 만들어지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야당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하 팀장님 검찰 출신이 아니어서 좀 검찰 장악력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김조원 정무수석이나 결국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이런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팀으로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총괄 컨트롤하는 조국 장관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조국 장관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만두실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개혁 완수하고 검경 수사권 독립 제대로 하고 공수처 제대로 만들어져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처벌하는 이게 완전히 만들어지면 할 텐데 야당이 저렇게 계속 발목 잡고 반대하고 개혁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김 원장님 말씀이 조금 억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상이 왜 화제가 되냐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뭐 전부 다 알 수 없고 오차범위 뭐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조국 수석 스스로가 도란 화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관심 갖고 싶었지도 않았어요. 근데 3년 전에 똑같은 저 서울대 동문상의 부끄러운 동문상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조국 수석이 3년 전 대선 국면에서는 폴리페스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유세를 하면서 이때 제일 부끄러운 동문상 1위가 저 김진태, 조윤선하고 저기 누구였죠? 우병우였습니다라고 정치적으로 발언한 사람이에요. 김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바로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대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몇 년 전 발언입니다. 듣고 오시죠. 정당과 입법부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웬만한 법률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에 자유당 간사가 누구신가 하면 김진태 의원이십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1위는 우병우, 2위는 조윤선, 3위는 김진태입니다. 악조건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년 전에 이 부끄러운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상을 스스로 언급한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김 부원장의 지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가 언론에서도 국민들이 저를 관심을 갖는 것은 여론조사의 요건을 구비했으니까 관심 갖는 것보다는 바로 2년 전에 조국 수석 스스로가 저 통계치의 결과를 가지고 그때는 박근혜 정부를 무지하게 공격을 했었어요. 그럼 그 똑같은 결과로 나온 자기의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요. 그게 전형적인 이중잣대고 내로남불입니다. 그때 말을 하지 않았으면 뭐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비난했으면 지금도 정치적 비난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조국 전 수석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이제 검증을 거치겠지만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또 이 서울대 동문 쪽에서 이제 투표할 때 이제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며칠 전에 조국 수석의 복직을 좀 반대하고 사퇴라고 주장했던 서울대 익명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그 익명 게시판에 그런 글이 나왔다고 해서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에 이건 익명성에 기대가지고 나를 음해하려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익명성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또 한 번 뭐였냐면 근데 또 재밌는 건 조국 수석의 복직을 환영한다는 대자보가 익명으로 붙었습니다. 서울대.
조국 수석의 사퇴를 주장하는 그 대자보는 트루스 포럼이라는 공개적인 자기 단체를 밝힌 대자보였고요. 조국을 환영한다고 하는 대자보는 익명의 대자보였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익명의 대자보는 또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이런 여론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가지면 똑같이 기준을 일관되게 저희 관철을 시켜야지 자기한테 유리한 건 하고 불리한 건 거부하고 이건 정말 법학자로나 또 민정수석이로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도 제가 볼 때 결격 사유죠. 예, 예. 하국장. 뭐 두 분이 이제 얘기를 서로 다른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어느 한쪽을 뭐 편을 들고 싶지도 않고 다만 이것이 무슨 여론조사의 요건을 갖춘 것이냐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서울대에서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한 달간 재학생하고 졸업생들을 상대로 하는 조사입니다. 매년 하는 조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오늘 오후 4시까지 지금 현재 3,911명이 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0명 이상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전체적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00명 가까이 한 거니까 거의 지금 서울대에 있는 재학생과 그리고 졸업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거는 국민 여론조사는 아니다. 말 그대로 서울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어떻게 자기 동문들 졸업생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팀장님 팩트를 조금 수정해드리면 서울대를 주체로 하셨는데 서울대가 하는 공식적인 조사는 아닙니다. 그게 분명한 겁니다. 서울대가 하는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노라이프라고 그러니까 서울대 익명 게시판에서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아니 익명 게시판이 아니고 스노라이프라고 서울대 대학생들이 같이 쓰는 그 인터넷 게시판이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하는 그 조사입니다. 예, 매년 하는 조사가 알겠습니다. 고려대도 있고 다 다른 대학도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부끄러운 논문상 이것과 관련해서요. 역시 이제 서울대 출신이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또 한마디 했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2년 전에 조국 수석이 본인을 겨냥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동문상의 3위에 오른 김진태 의원 하면서 이제 겨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때 조국 왜 내 걱정을 왜 했냐 이러면서 이제 SNS에 한마디를 올린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끄러운 법무부 장관상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자, 현재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부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를 할 때마다 우리 지금까지 16명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었죠. 참 자괴감이 듭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1위를 할 정도로 지금 나왔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아집이나 고집이지 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동안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이건 아집이나 고집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쨌든 조국 전 수석은 이제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됐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역대 어떤 인사청문회보다도 김 교수님 정말 치열한 아주 열띤 그런 인사청문회가 이미 예상이 돼요. 그렇죠. 이미 이제 조국 수석이 수석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요. 수석을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서울대 교수를 복직하고 난 데도 그렇고 끊임없는 SNS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논쟁과 찬반 토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야당도 아마 벼르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여당 측에서는 오늘 당장 개각과 관련해서 여당 측의 논평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또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청문회가 열리면 정말 창과 방패에 아주 불꽃 튀는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러저러한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는 도덕성 문제하고 이제 자질과 정책 능력인데 도덕성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이제 조국 교수와 관련된 그전에 사전에 나왔던 것들이 의혹들이 몇 개 있죠. 논문 표절이라든지 아들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라든지 어머니 그 사학 학원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과 자질 능력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당시 했던 능력
검증 그리고 실제로 SNS나 이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했는지 거기에 대한 또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또 이 명사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송곳 같은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김 번장님 일전에요.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러니까 9년 전이었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자, 난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합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난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고요.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어서 나는 뭔가 장관이나 이런 것들에 좀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저게 이제 9년 전 발언인데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예. 저는 이제 야당의 이 반대의 강도가 크다는 건 그만큼 조국 수석이나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려고 하는 이제 검찰의 개혁이나 법질서 확립과 관련돼서 그런 공수처가 두렵거나 검경 수사권 분리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낙마를 사실 조금 이렇게 어떤 이 우리가 지향하려는 가치의 낙마로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네. 야당의 반대는 그만큼 조국 수석이 지향하려고 하는 이런 법질서의 확립, 공수처, 고위공직자의 수사하는 이 공수처가 두려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저는 역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예, 화국장. 사실은 이제 조국 법무장관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이제 그 장관들 이제 검증을 할 때 가장 핵심이 하나는 도덕성, 그 다음에는 전문성이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만약에 놓고 본다면 지금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뭐 선산을 사는데 뭐 동네 거기 있는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바꿔가지고 그쪽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위장 전입해서 샀다라든지 아니면 뭐 표절을 했다 하는 거는 사실 서울대에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떤 도덕성과 관련해서 조국 수석이 그리고 또 조국 수석이 뭐 살호맹 사건으로 감옥에 6개월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하, 저는 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법무장관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사회 통합이거든요. 예. 이게 범죄를 척결한다는 건 사회의 안정성, 사회 전체 우리 구성원들이 좀 편안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하라고 해서 이제 법무장관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전 민정수석이 그동안에 쭉 해온 일을 보면은 줄기차게 적과 아군을 서로 가르고 심지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제징용으로 한일 갈등이 있을 때는 줄기차게 이적이냐, 매국이냐, 뭐 친일이냐, 발인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줄기차게 SNS를 통해서 국민을 분열시켰거든요. 아하, 편가르기. 과연 그런 분이 법무장관으로서는 잘할 수 있느냐. 오히려 검찰에 가서도 검찰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오히려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알겠습니다. 있어서 내부에서 예. 검찰 내부뿐만 아니고 여야 여러 또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킨다면 이거는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 그렇다. 물론 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까지 그런 본 우려가 걸로는 있다. 그렇게 우려를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팀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되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일본의 어떤 경제보복, 경제침략 이후에 국민들의 어떤 공감하는 부분을 대변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국민의 7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불매운동을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조국 수석이 하는 그 메시지들을 마치 분열을 조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의 뜻과 좀 다르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김 부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은 조국 수석이 편가르게 했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 침략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가지고 우리가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 옳은 이야기를 주장해 놓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반일이나 친일이나 매국이나 이적이나 부역자로 몰아가는 게 편가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나 조국 수석이 나와서 한 건 뭐냐면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를 다 제시해놓고 그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근데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 친일파 세력도 있긴 있을 겁니다. 소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야당과 전문가들은 친일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한일 관계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조금 더 외교적 해법을 해야 된다거나 건설적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까지도 몰아서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친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편가르기라는 거고 그런 극단적 평가를 했다고요.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은 그거 다 세상이 아는 거잖아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국민 대책 대변하는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원장님 잠시만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니까요. 부원장 말씀을 짧게 듣고요. 제가 짧게. 하국장 말씀을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수석이나 정부가 얘기하는 건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느냐 안 했느냐 이게 쟁점이었고 그리고 정부의 대법원 판결이 과연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하는 듯한 일본의 이 문제를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그러면 우리 주권국가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수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올렸던 페이스북도 한일 병합을 마치 국제법에 옳다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것까지도 우리가 수용하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아니다. 우리 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일 병합이 만약에 국제법적으로 합당하다고 한다라면 그동안 우리가 항의를 하고 지금 봉오동에서 봉오동 유통했던 이런 분들이 다 반국가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그런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시죠. 하국장 말씀하시죠. 저까지 하고 끝내시죠. 저도 한마디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그럼 30초 이내로 좀 해주세요. 김현성 이제 부원장이 오늘 한 얘기를 가지고 정신 나간 일부 한국인들이 한일병합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주장한다. 개탄스럽다. 이렇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한 걸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다가 팩트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 5,200만이에요. 그중에 한일 병합이 국제법으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있잖아요. 0.0001%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야당이 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여기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왜곡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차이가 있는 거는 친일이냐 발인이냐 이적이냐 매국이냐가 아니고요. 여당은 지금 현재 이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대법원이 한 거니까 우리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 하고 그걸 방치한 거잖아요. 야당은 그렇게 방치하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이 후유증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지. 그걸 방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갖다 이적이냐 또는 이적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외국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메시지 전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김 원장님 똑같이 그 전략에 지금 속아 넘어가 계신 것 같은데 조국 수석이 하는 편가르기의 전형적인 수법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야당이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합리적 비판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금방 우리 하국장이 잘 정리해 주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법원 판결을 다 존중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 수석을 비판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조국 수석의 편가르기 전략은 뭐냐면 나를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많은 야당과 전문가들 싸잡아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게 편가르기라는 거예요. 금방 아주 대표적으로 항일 합방을 합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마치 극소수에 있는 몇 명이 한일 합방을 합방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세워서 자기를 비판한 사람을 물타기를 해서 전부 다 친일파를 매도하는 게 극단적인 편가르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합리적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비판을 회피하는 전략이면서 쟁점을 옮겨버리는 전략입니다. 쟁점을 마치 극단적 친일파 주장으로 옮겨버리는 전략. 그런 전략을 국민으로 편가르기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그걸 팩트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교수님도 이걸 완전 일반화시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조국 수석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이용훈 교수 같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극단적인 주장이에요. 이용훈 교수 주장에 대해서 누가 동의한 사람이 그분이 많습니까? 박근혜 때 이용훈 교수 주장에 만들려고 했던 분이에요. 어쨌든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용훈 교수 주장을 정상하려면은 대학 교수를 했던 그런 분들도 이런 동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이용훈 교수 비판을 주장하려면은 지금 한일 관계에 문제적이라는 야당이 이용훈 교수를 지지한다고 팩트로 증명을 해야죠. 다른 거죠. 제가 꼴대 옮기기 전략이라니까요. 꼴대를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 해법 이렇게 풀어라라고 제안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마치 이걸 이용훈 교수 주장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저를 가세요. 그때 이용훈 교수가 정말 국정교과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장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쟁점을 옮겨도 그렇게 옮겨요. 앵커 말 좀 따라주십시오. 앵커 말 좀 따라주세요.
자, 뭐 조국 전 수석 워낙에 이제 좀 논쟁적 인물이 됐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토론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근데 뭐 조국 전 수석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명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가 아니어도 이 정치데스크 시간에 또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토론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